그러면 그 1963년 그 당시 그러니까 안이라는 이제 주인공이 처해 있었던 이제 프랑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네. 예. 일단은 그 1963년 자체는 임신 중절이 이제 불법이던 상태였는데 프랑스에서는 이제 70년대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여권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때를 어떻게 보면 그 20세기 페미니즘 운동의 페미니즘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네, 그런 네. 시절이기도 한데요. 가장 유명한 것은 343 선언이라고 하는 1971년에 이제 선언입니다. 누벨 옵세어바테어라는 그 잡지죠. 그 잡지에서 343명의 말하자면은 문화, 예술, 그다음에 뭐 문학 여러 그 지식인 여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 그리고 뭐 영화 배우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실명을 드러내놓고 나는 낙태했다라는 선언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마르그리트 듀라스도 그렇죠. 있었고 시몬 드 보바르도 그렇죠. 있었고. 가장 예. 유명한 가장 왼쪽 상단에 그쵸 예. 익숙한 얼굴이 있죠. 시몬 드 보바르가 거의 뭐 선봉에 섰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중간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감독 아니스 바르다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 나이가 들어 돌아가실 때까지 저렇게 귀여운 단발머리셨는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름 들으면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에 가담을 했었죠. 그래서 네. 유명한 사람들이 동참을 했었죠. 지금 이 위쪽에 보시면 Le Manifeste des 343 Salopes라는 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살로프라는 단어가 보통 때 쓰시면 큰일 나요. 그렇죠. 프랑스 가서 살로프라는 그렇죠. 단어를 쓰면은 바로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예. 바로 싸움 나죠. 싸움 네. 나죠. 살로프는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몸을 함부로 하는 여자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딱 바로 떠오르는 어떤 그런 속어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속어인데 스스로를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래 몸을 함부로 굴린 여자들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선언한다. 나는 낙태했다. 바로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쉬쉬하고 그런 경험들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위험한 수술에 놓이고 또 혼자 그 문제를 안고 그러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끙끙거리는 그런 여성들이 있었음을 이제는 선언하겠다. 그 중에 나도 있다. 일종의 미투 운동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열풍으로 생각하면 최근에 그런 미투 운동과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 선언 이후에 또 남자들의 연대 선언이 있었죠. 나도 공범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남자들이 같이 이제 연대 선언을 해줬고 그렇게 이제 움직임이 일어난 것을 이제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실제로 이제 임신 중절이 합법화되면서 그 프랑스에서는 더 이상 위험하게 자신의 그 인생을 놓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여성들에게 더 이상 이제 닥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인식의 개선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그것을 막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 과정을 다 거치고도 바로 출간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망설였던 것 같아요. 아니에 르노도 자신에게 가장 큰 뭐 사건이었고 상처가 된 일일 수도 있고 혹은 극복해낸 경험일 수도 있고요. 레베느멍이란 제목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그냥 사건이란 뜻인데. 네, 그 제목에 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죠. 특히 영화 제목 같은 경우는 레베느멍으로 이렇게 아예 이제 원어로만 제목이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제목은 레베느멍 사건이란 뜻이죠. 이 역사적 사건들을 보통 레베느멍이라고 부르죠. 큰 사건 그리고 기록되는 사건 이것을 레베느멍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가 사건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프랑스어에서 아페르라는 네, 그런 단어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뭐 이렇게 뒤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대라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페어라는 이름을 붙이죠.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난처한 일, 골칫거리 그리고 스캔들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아페어인데 지금 그 1963년 당시로 따지자면 아내에게 벌어진 그 일이 결국은 아페르로 구분될 만한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레벤느멍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것이 일단은 그 주인공 아내에게도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겪은 아니에 르노 그리고 343명의 살로프들에게도 그것은
역사적 레벤 사건? 르몽이죠. 네, 그 인생에서는 결코 지울 수 없고 잊을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여자가 직접 자신이 겪은 것이라고 선언하고 이렇게 글을 써내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 자체로 사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그 아니 에르노가 37년 동안 묵혀 있었던 그 일을 다시 기억해내고 기록하는 거는 문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특히 아니 에르노라는 작가를 생각할 때는 뭔가 문학이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으로서의 어떤 그 소명을 다하는 작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아니 에르노 작품을 볼 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선 문학을 위해서 본인의 인생을 다 바친 것 같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자신의 삶을 모두 혹은 나에게 닥친 그런 일들을 어떻게든 문학의 세계로 들어가게끔 하려고 최대한의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그러려고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다른 영화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라고 2019년에 국내에도 개봉해서 제법 화제가 됐던 영화죠. 셀린 시아마 감독의 이 영화에 보면 이 영화에서 그 하녀인 소피가 본인도 이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임신 중절을 해주는 일종의 이제 그 시술사죠. 이 작품은 배경이 18세기거든요. 그러니까 18세기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절 수술은 아주 시시하면서 몰래 일어나던 그런 일들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장면을 주인공 두 사람이 보는데 한 명이 이제 화가예요. 근데 그 장면을 그 화가인 주인공이 보지 않으려고 하자 다른 주인공이 보고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기록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임신 중절을 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남기도록 한 이 장면을 이제 셀린 시아마 감독이 굳이 영화에 넣은 것은 저는 이제 레벤 르망을 아니 에르노가 발표한 것과 정확히 같은 목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 레벤 르망 문학 작품에 보시면 이런 문장이 나오기도 해요. 세계 어느 미술관에든 임신 중절 시술사의 작업실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그때 그 작업실에 누워서 봤던 그 장면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리라면 나는 이렇게 그릴 것이다 라고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굉장히 큰 사건을 겪으면 그것을 기록하거나 혹은 기억하거나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코 말하여져서는 안 되는 그런 일로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이제 과감히 해냈다는 점에서 아니 에르노가 저는 어떤 면에서는 아무튼 제 개인적인 어떤 문학적 영웅이기도 하고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이제 수상하게 된 것도 이러한 용기 그러니까 끝없이 자신의 삶보다 이것을 문학으로 만들어냈을 때 인류에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크고 작은 변화들 이런 것들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16명의 그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중에서 이제 최초의 여성 작가로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또 이제 사건이라는 이제 작품을 영화로 보셔도 상관없지만 아무튼 그런 작품을 봤을 때 더더욱 잘 발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니 에르노는 제가 느낄 때는 읽을 때는 늘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어쩌면 이제 특수한 상황인데 이게 읽을수록 보편화되고 내 얘기 같고 그래서 이제 문학적인 감동을 많이 줬던 네.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은 2022년 프랑스의 여류 작가이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니 에르노에 대해서 오브에 선생님과 재미있는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